이 다큐멘터리 이제 뮤직비디오를 먼저 보여드릴 이유는 저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오늘 왜 도시재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지 사전에 좀 정보가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먼저 틀어드렸고요. 이 파티 51은 이제 뭐 도시재생과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저는 도시재생 전문가는 아니고 지난 한 10년 정도 서울에 나간 도시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이제 취재를 해온 사람이고요. 저 파티 51은 이제 홍대 잘 아시죠? 홍대에서 일어났던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이제 쫓겨나는 이제 그 가게가 있었는데 두리반이라는 가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홍대 음악가들도 공연장을 찾지 못해서 공연을 하기 힘든 음악가들이 있었거든요. 90년대 후반에 홍대 이제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홍대를 인디 음악의 메카로 만들고 홍대가 어떤 예술가들이 일궈놓은 어떤 이제 예술가들과 상인들이 일궈놓은 성권이 이제 형성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2000년대 중반에 급격하게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상인들도 쫓겨나고 음악가들도 이제 공연할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쫓겨나는 사태가 벌어졌죠. 근데 이제 음악가들이 다 쫓겨난 건 아니에요. 2000년대 중반에 홍대는 어떤 음악가들한테는 굉장히 중원기였고 어떤 음악가들한테는 암흑기였거든요. 장기화 같은 음악가들 아시죠? 인디 음악가들이 2000년대 중반에 TV로 이렇게 진출하잖아요. 그러니까 티켓머니라고 하죠. 홍대에도 약간 이제 중대형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중대형 공연장에서 티켓 파워가 있어가지고 관객들한테 페이를 받을 수 있는 음악가들은 방송에도 나가고 유명해지는데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에는 그런 음악가들은 안 나오고 좀 이렇게 뭐랄까 펑크랄까 하드코어한 음악들 좀 매니악한 음악들이죠. 관객 파워는 별로 없는. 이런 음악가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은 홍대 인대로가 올라가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제 다큐멘터리에 나온 음악가들은 공연할 곳이 없어가지고 뭐 홍대 지하보도 이런 곳에서 공연을 하다가 두리반이라는 이제 식당이 철거가 되니까 거기에 가서 우리가 여기서 공연을 해도 되느냐, 연대를 하면서 공연을 해도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꺼냈고 두리반 사장님하고 이제 같이 합의를 하고 이제 공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0년 5월 1일 날 두리반이라는 식당에서 메이데이 5월 1일이니까 51개의 밴드를 모아서 공연을 해보자라고 시작한 게 60개의 밴드를 모아가지고 이제 공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51 플러스라는 이제 공연으로 2010년 5월 1일 날 공연을 했었고, 제가 정보를 찾아보니까 이건 좀 세계적으로도 이런 철거 현장에 60개 밴드가 모여서 이렇게 하루에 공연을 한 사례는 없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좀 유니크한 어떤 사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요. 2013년까지 4년 동안 만들었는데요. 두리반은 2011년도에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하고 이제 원래 두리반이 있던 장소는 철거가 되고, 두리반은 저기에 참여했던 음악가들이나 연대했던 사람들이나 다 작은 승리라고 생각을 하죠. 이명박 시대에 있었던 작은 승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리반이
하나의 어떤 승리의 사례로 남고 젠트리피케이션에 저항했던 하나의 승리의 사례로 남고 이 사례들이 멀리 이제 펴져나가서 세상에 수많은 둘만이 생길 줄 알았죠. 이제 그렇게 이제 낙관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았던 거죠. 그 위에 이제 그분들은 이 친구들은 홍대에서 둘만을 지켜냈지만 이 뮤직비디오에 나온 장소들은 뭐 물레동도 있고 한남동도 있고 이제 그 2011년에 둘만이 없어진 이후에 이 친구들은 홍대에서 공연할 곳이 없어졌기 때문에 물레동으로 진출하고 한남동으로 진출하고 서울 곳곳으로 진출하게 되죠. 그래서 물레동도 지금의 어떤 모습으로 이제 변하고 있고 예술가들이 그 진출해서 핫해지는 공간에는 또 그 기획부동산 이런 이제 투기자본이 따라오잖아요. 핫해지는 거죠. 한남동에도 이 친구들이 한참 활동을 하고 동네가 핫해졌을 때 테이크아웃 도령 사태가 생기죠. 그래서 그 임대료 추세를 보면 둘만 사태가 일어났을 때 서울에서 임대료 상승폭이 가장 높은 데가 홍대예요. 테이크아웃 도령 사태가 났을 때 서울에서 임대료 상승폭이 가장 높은 곳이 한남동이에요. 그러니까 음악가들, 예술가들이 움직이면 투기 자본이 따라오고 임대료가 올라가는 사태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걸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대충 얼마나 될까요? 그거는 그때를 자료를 봐야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질문은 발제 좀 끝나시고 한꺼번에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말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 꼭 영화에 나온 친구들은 아니지만 둘만에 하루 동안 60개 밴드가 공연을 했지만 1년 6개월 동안 둘만을 거쳐간 밴드는 한 수백 개씩 밴드가 있죠. 일주일에 2번 정도 공연을 했거든요, 매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밴드가 지나갔고 그 밴드들이 뭐 물레동, 한남동 곳곳으로 이제 퍼져나갔죠. 그 친구들이 지금 어디 있나 봤더니 을지로에 있더라고요. 을지로가 요즘 힙지로라고 불리는 이유가 저런 흐름 속에 있는 거죠. 을지로의 뭐 신도시라든지 그런 공간들을 홍대에서 출발한 문화기획자들이 공간을 열고 저 둘만에 왔던 음악가들이 거기서 공연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 힙지로를 다룬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뭐 그런 기사들도 다 그 동네를 띄우기 위한 어떤 이제 전략적인 기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보면 음악가들이 만든 공간들도 있고 젠틀파이어라고 할 수 있는 뭐 장진우라든지 최근에 나온 을지로 기사에 보면 장진우 경리단을 띄운 장진우 씨가 만든 가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젠틀파이어들까지 을지로에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을지로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영상. 요거 시작하면 중국 산 병역들을 동원해서 뺏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한처럼 잠깐 멈춰주시겠어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제가 파티 50을 만들고 난 다음에 테이크아웃 도령을 취재하고 그 다음에 오삼청청 취재하고 공중족발 취재하고 이제 계속 상가 임차인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을 겪는 현장을 지금 한 4년 정도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영상들을 모아서 재임경 의원실에서 이제 그 용역들의 어떤 이제 강제 집행 이 문제를 이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좀 워낙 그 강제 집행 현장에서 폭력이 심하니까 공중족발 사태에서 보듯이
용역들이 뭐그 임차상 이제 손가락도 자르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얘기를 하는 이제 토론회에서 틀었던 영상입니다. 아무것도 못 챙기고 나왔어요. 아침에 다쳤고 병원도 못 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600만 자영업자들 내쫓는 그런 악덕스러운 못된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SL 경비용역업체 정말 자랑스럽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얼마를 벌어야 인간의 인권을 말살시키고 삶의 편견을 짓밟아버리는 이러한 나쁜 행동을 멈추실 것입니까? SL 경비용역업체 당신들 그렇게 살면 처벌받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커피숍 한다고 법 개정되기 한 달 전에 저희가 만료되는 거를 생각해서 명동소문 걸고 명동소 건 중에 새마을공고가 자기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장사하겠다고 모든 소송의 재판권을 승계하고 이미 폐기된 법입니다. 이미 폐기된 법을 가지고 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빼앗아갑니까? 활동하시는 지원의 교관을 모시고 잠시 일상은 강제 집행을 위해서 3천만원, 4천만원 되는 돈을 쓰면서 당신들을 고용해서 이곳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괴하고 약탈하는 행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일입니다. 밀지 마십시오. 안 찍어요. 이걸 막고 여기 펜스를 칠거예요. 펜스. 그냥 동물이 아무것도 안 보이게 펜스를 그 다음에 조작을 해야죠.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마! 경찰! 경찰 시간에 오늘은
시기가 다가와야지 집행 주는 거 아닐까요? 폭력 사태가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시는 겁니까? 묵과하는 게 아니라 그 정수로 뭔가 하라고 우리는 빠지 달고 노무자밖에 없어요. 우리 법원칙. 법원직은 노무자밖에 없다고요? 나머지는 어디에서 온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채권자 측에서 불러서 저렇게 폭력 사태가 일어나도 그냥 묵과하시는 겁니까? 법원에서는? 법에 따라서 나가야 하더라도 폭력 사태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는 법원에서 경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서 경찰은 왜 이야기를 안 해요? 지하에 사람이 있다고요. 지하에 계시죠?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지하에 계시죠? 지하에 사람이 있다고요. 집회 완료가 아니라고. 사람이 지하에 갇혀있는데 집회만은 집회 완료를 했다고 선언하고 갔습니다. 지금 너가 시계 보이죠? 빨리 이게 무슨 집회입니까? 시계 보이죠? 핸드폰 시계 보이죠? 왜 뭐가 무섭습니까? 시민들 모여서 멈춰주시고요. 제 영상을 국회에서 틀 때는 그 공중족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서 이제 그 부분은 편집에 안 들어가 있는데 저 영상의 들은 4개의 현장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다 같은 용역 회사잖아요. 같은 용역 대장이고 저 용역 회사가 이제 공중족발 사장님까지 끌어내다가 이제 손가락이 이제 부분 절단당한 거죠. 그 공중족발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지역이 아니라 유사 도시재생지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국토연구원의 학자가 이제 공중족발은 도시재생지역이 아니라 유사 도시재생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종로구청에서 시장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이제 공적 작업을 넣어가지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시장을 활성화시켰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문제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상생기 협약 같은 것들을 추진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도시재생지역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하지만 도시재생지역은 아닌 거죠. 그걸 유사 도시재생지역이라고 하고 그 유사 도시재생지역이 되자마자 투기자본이 들어온 거죠. 투기자본이 들어와서 공중족발 같은 건물을 사들여 가지고 자기 돈은 거의 없이 40몇 억짜리 건물에 대출을 30몇 억 받아가지고 사자마자 70몇 억으로 뛰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투기 같은 것들이 유사 도시재생지역에 일어났고 그런 일들은 지금 전국의 도시재생지역에서 서울의 창신숭인, 목포, 인천, 광주 등등에서 그런 투기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역이 아니더라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다음 영상. 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그 3월달에 박원순 개인전이라는 전시가 있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군요. 그 을지로 저기 청계천 그 지금 올 초에 그 을지로 청계천 그 재개발 철거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미술가들하고 저 같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박원순 개인전이라는 전시를 열었어요. 을지로에 있는 산업포럼이라는 화랑에서 전시를 열었는데 왜 박원순 개인전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박원순이라는 60대 작가가 개인전을 하면 이런 작품들을 만들지 않겠냐라는 이제 어떤 풍자의 의미로 박원순 씨가 지난 이제 그 서울시장 이제 몇 년 동안 활동한 해왔던 도시재생 작업들을 이제 비판하는
이제 전시회를 연 거죠. 이건 제가 만든 영상이에요. 봉산궤도 우수 가교란 영상이고, 이 뜻은 박원순 시장님이 구정 때 뭐 봉산 구정 때 그런 이제 명절 때마다 이제 한 말씀씩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봉산궤도 우수 가교란 얘기를 하셨는데, 뭐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뭐 강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고사성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난관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제 뚫고 가겠다는 의미에서 쓰는 이제 고사성어인데, 저는 뭐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박원순 시장이 향후 어떤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잘 모르지 않으니까 뭔가 자꾸 뭔가 하시려고 하는, 청계천도 재개발도 하시려고 하고 광화문도 뭐 하시려고 하고 뭔가 자꾸 하시려고 하는 그게 인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청계천 을지로를 이제 재개발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또 인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붙여서 만든 영상입니다. 개발과 성장의 미래가 있던 사람이 지정의 중심에서 각자가 감당해야만 했던 삶의 무게를 서울시가 함께 짊어지고 시민과 함께 나누는 그런 구조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지난 5월 도시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싱가포르 리관유 세계 도시상 수상, 우리 서울이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서울의 오랜 자부심이면서도 그동안 물좀 꺼주시겠어요? 자막이 잘 안 보니까. 도심 제조의 혁신이 서울의 경제를 살리는 두 번째 생각입니다. 도심 제조업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산업 현장이 아닌 혁신을 꼽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소중한 혁신의 현장입니다. 스마트 앵커를 통해서 도심 지역내에 흩어져 있는 영세 제조업체와 소공인들을 한 곳에 모아 산업 시너지를 높이겠습니다. 세월의 흐름, 시대의 뒤처짐이 아닌 연륜의 증거가 되고, 또 그렇게 축적된 시간 위로 청년의 아이디어를 더하겠습니다. 쇠퇴가는 도심 제조업의 겨울이 이제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봄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도시 재생을 이야기하고, 또 동시에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꿈꿔보고 싶습니다. 도시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또 사람을 닮아서 진화해가고, 그리고 또다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도시는 사람과 함께 생명을 이어가는 유기체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효율성과 경제성의 논리에 치우쳐서 정작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도외시하고 대규모 도시 개발을 진행하지 않았는지 돌이켜볼 그런 시간입니다. 사람과 공간의 그 기억을 잃어버린 도시 공동체도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 기억이 없는 도시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도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이 중심이며 또 공동체가 살아 숨쉬며 역사와 문화가 잘 보존되는 그런 도시 재생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색이 있고 매력 있는 도시는 도시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며 지역의 정체성이 잘 보존된 사회입니다. 도시는 오랜 기간 축적된 역사의 정거입니다. 낡은 곳을 전면 철거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발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고유한 도시를 만들 수
기존 주민과 주변과의 연결을 통해서 공동체를 강화하는 방식. 이 세운상가는 1970년대, 1980년대에 최첨단 전자제품의 메카로 호황을 누린 것입니다. 여기는 한 여러 부속품들이나 이런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그 당시에도 나돌았습니다. 한때 이 일대를 재정비하는 계획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철거와 재개발이라는 재정의 길을 들어갔습니다. 기존 산업을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개선, 발전시켜 또 특화 산업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기술력을 가진 장애인과 그리고 새로운 메이커 문화를 지향하는 청년들 간에 이런 세대 간 교류를 주제로 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렇게 을지로는 장애인 제조 산업의 새로운 신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유튜브에 영상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개최했던 국제도시재생 컨퍼런스에서도 세운상가를 그 일대를 이제 그 도심 제조업을 잘 보존하고 있다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신년사에서 또 한번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디오를 따가지고 제가 인터뷰했던 그 을지로 청계천에 이제 철거당하거나 철거를 앞두고 있는 장인들의 그 인터뷰를 이제 자막으로 넣어서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멘트가 얼마나 이제 후황하게 이제 되었는지를 이제 같이 보여주는 영상인 거죠. 이 자료는 제가 얼마 전에 LH에서 그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인데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발표했던 자료고요. 제가 이 제목을 제안을 받고 어떤 제목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제목을 만들었는데요. 도시재생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들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 이 제목이 떠오른 거는 이 행사에 갔을 때 제목이 떠올랐어요. 2019년 인천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혹시 여기 가보신 분 계시나요? 그러면 여기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은 혹시 안 가보시나요? 그렇군요. 4월 달에 인천에서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라는 굉장히 큰 행사가 있어요. 보시면 네네, 여기 국토부 장관님도 오시고 도시재생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력자라면 실력자들, 고위 공무원부터 의공들까지 다 이제 모여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행사에 갔다가 이 제목이 떠올랐어요. 이제 이 행사에서 4일인가 5일인가 계속 이제 세미나와 토론회가 있었는데 명사 초청 강연에서 서울시 도시재생에 이제 깊게 관여하셨던 이제 원로 교수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서울시의 역사, 문화, 도시재생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역사, 문화, 도시재생에 대해서 쭉 이제 그 과정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었는데 문제는 그분이 2017년도에 2017년도에 세운상가 도시재생이 시작되잖아요. 메이커시티 세운이라는. 그래서
세운상가가 한 8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청계천 을지로까지, 중매부터 청계천 을지로까지 8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세운상가만 그 정비 촉진 구역에서 세운상가만 해제를 해가지고 세운상가만 리모델링을 해서 메이크시티 세운으로 만들죠. 세운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계속 이제 정비 촉진 구역으로 남아 있는데, 이제 그 교수님이 메이크시티 세운의 어떤 이제 성과는 그 주변에 메이크시티 세운을 만들면서 메이크시티 세운의 그 청년 메이커들을 끌어들이잖아요. 청년 메이커들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그 중국의 선전이나 영국에 가면 메이크시티가 있어요. 그 중국의 그 선전 같은 데 가면 한 50년 된 이제 그 공장 지대가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100년 정도 임대를 해줬다고 하죠. 그 건물들을. 지금 50년 정도 흐른 거예요. 50년 정도 흘러가지고 건물이 많이 노후화가 됐잖아요. 그 건물을 부수지를 않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1층에는 예술가들이나 청년 메이커들이 들어와서 이제 뭔가를 하고 2, 3층은 이제 공장 기숙사 같은 걸로 쓰고, 그러니까 50년 된 장인들과 청년 메이커들, 예술가들이 공존하는 메이크시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세계적인 어떤 메이크시티의 사례가 되었더라고요. 세계 메이크시티 무슨 축제 같은 걸 하면 거기서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세운 메이크시티가 그걸 모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운상가에 들어와 있던 누군가가 서울시와 회의를 할 때 중국에 선전에 저런 게 있더라. 우리도 저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또 서울시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오케이를 하셨겠죠. 그래서 청년 메이커들이 들어와서 이제 세운상가에 자리를 잡고 그분들이 뭐 3D 프린터나 이런 것들 만들면 그거를 이제 도면을 그리면 그 주변에 을지로 청계천에 가면 다 만들어주는 거죠. 거기 뭐 인공위성까지 만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저렴한 단가로 아주 빠르게, 또 기술력은 세계 어디에도 떨어지지 않게 다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메이커들과 청년 메이커들과 그 세운상 청계천 을지로의 장인들 간의 협업이 잠깐 굉장히 잘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교수님은 자랑했던 거예요. 굉장히 이제 철거를 하지 않고 잘 보존하면서 오래된 장인들의 가게를 잘 보존하면서 새로운 메이크시티를 만들고 있다라고 딱 얘기를 하신 거죠. 2017년까지. 근데 저거 강연할 때 2019년 4월이잖아요. 2019년 1월달에 저기 철거했죠. 근데 철거한 걸 얘기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감추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것은 자랑하셨는데 자기가 자랑한 게 몇 달 전에 철거가 됐는데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기서 바로 서울로로 그냥 건너가시더라고요. 더 이상 세운상가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서울로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분은 이제 존경할 만한 교수님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서울시의 어떤 의공으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감추고 싶으신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저렇게 지었습니다. 2월달에 경양 하우징 표에서 이제 도시재생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저는 뭐 그런 어떤 강제 집행 현장이나 이런 곳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데도 굉장히 자주 다니는 편이에요. 가면 이제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서울시 도시재생 담당자 분이 나오셔가지고 서울시의 이제 도시재생 사례들을 이제 계속 이제 쭉 자랑하시는 거죠. 70176를 이제 먼저 얘기를 하시던데요. 뭐 서울로에 가면 역사가 있다, 서울로에 가면 문화가 있다, 서울로에 가면 공원이 있다, 시장이 있다, 뭐 등등을 얘기를 하시던데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로에 가면 내몰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서울시 발표 자료를 보더라도
서울로가 생기면서 중리단길에 60개 가게가 손바뀜을 났거든요. 서울로 가보신 분 계시나요? 지금? 네. 서울로 생기기 전에 가봤을 때랑 생기고 난 다음에 가봤을 때 굉장히 그 주변의 풍경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오래된 노포들이 사라지고 프랜차이즈가 많이 들어와 있죠.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기사만 검색하더라도 수십 개 이상이 나와 있죠. 개장과 함께 뭐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들이 대거 쫓겨났다. 뭐 다 같이 잘 살자고 세금 썼더니 건물주만 없어. 등등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유튜브를 찾아보면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님이 또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자랑하셨죠. 이미 1년 만에 1200만 명이 걸은 길이다. 남대문 시장의 방문객이 20%가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2019년 2월 18일 하셨는데 2019년 4월 19일 날 일요신문을 보면 방문객이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준 거예요.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고, 시장님이 얘기하셨던 개장 그 방문객도 그 개장 효과도 2달을 채 못 넘긴 거죠. 서울로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2번 이상 별로 걷고 싶은 거리 그건 아니죠? 네. 그 다른 행사에서 서울시 도시재생 관계자가 나와서 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 서울로의 모델이 그 뉴욕에 있는 그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그게 그 모델이고, 그 모델이 그 전 모델이 프랑스에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 도시재생 그 담당자분이 프랑스에 있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뉴욕에 있는 게 좋고, 한국에 있는 건 좀 그렇죠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걷고 싶은 그 길이 아니다 보니 만리동, 승여동, 중림동 등 상점 매출도 감소를 했고, 경제적 파급 효과도 미미했다. 항상 이제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과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들과 감추고 싶은 것들이 항상 이제 다른 것들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민주당 황해의원실에서 4월 30일 날 한국형 도시재생 길을 묻다는 행사를 열렸는데, 서울 산책이란 단체가 이 서울로를 총괄을 했어요. 이 서울 산책에 이제 조반장이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국토연구원이나 국토부 관계자들 발제가 쭉 있고 난 다음에 토론자로 이분이 나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서울역 고가를 발표를 하면서 이미 이제 그 서울로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확정을 해놓고,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 주변에 패션 봉제 공장의 선적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만리동 거기에만 봉제 공장이 2000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로라는 것을 만들면서 도시 재생을 하면서 사전에 그 주변 동네를 하나도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추진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이 계획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냥 계속 추진을 해버린 거죠. 2000개가 있다. 근데 이제 이 조반장이라는 분이 이 토론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황희 의원님하고 국토부 관계자들이랑 이분들이 막 표정이 막 변하는 거예요. 민간에서 이렇게 훌륭한 얘기를 하다니 이러면서 자기들 몰랐던 얘기를 민간에서 활동가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막 반색을 하고, 갑자기 기자들이 몰려가지고 그분한테 막 명함을 받아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사실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이분이 뭘 잘한 게 아니라 이분이 총괄했던 분인데
이걸 조사를 안 하고 총괄을 했던 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다시 이제 세운 프로젝트를 보면 세운상가 옥상에 올라가 보셨나요? 네. 세운상가 옥상에 올라가면 이런 풍경이 보이죠. 박원순 시장님이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도시극장이라는 단어를 잘 쓰는데, 저는 박원순 시장님의 도시 재생의 핵심적인 어떤 내용은 도시극장이라고 봅니다. 극장. 이런 어떤 경관들, 아까 얘기했던 역사문화 도시재생에서 경관을 보여주는 거죠. 아름다운 경관. 하나의 극장, 도시를 하나의 극장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보행 재생을 했다, 산업 재생을 했다, 공동체 재생을 했다라고 잘 이제 스스로 이제 자화자찬을 하는데, 이제 이 보행 재생이라는 거는 그 세운상가 가보시면 2층에 보행로를 저기 층계상가까지 쭉 이어놨잖아요. 보셨나요? 그 보행로를 이제 이어놨죠. 그게 2층으로 쭉 그 보행로를 걸어가면서 그 주변 일대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제조업 단지를. 그걸 이제 보행 재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그 이제 보행로예요. 보행로인데 물 좀 주시겠어요? 제가 그 며칠 동안 제작진은 새로 쓴다고 좀 밤을 새가지고 피곤하면 분해염이 때문에 지금 좀 발음이 좀 좋지 않은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보행로에 가면 당신의 발걸음을 멈춰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당신의 발걸음을 멈춰주세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이게 지금 야간에 찍은 거라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딱 멈춰서 보이는데, 아까 그 영상에 나온 철거하고 있는 그 풍경이 보이거든요. 여기서 발걸음 멈추면. 그러면 보행을 재생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이는 풍경은 철거하고 있는 풍경인 거죠. 산업을 재생했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청년 메이커들과 이 아까 철거당하고 있는 장인들을 회복을 시켜가지고 산업을 재생했다고 하는 건데, 철거를 해버렸잖아요. 산업 재생이 안 된 거죠. 공동체를 재생했다고 하는데, 그 아까 철거당한 곳에서만 400개 가게가 밀려나왔거든요. 공동체가 파괴된 거죠. 재생된 게 아니에요. 이동엽 아나츠라는 분이, 이분 이제 그 을지로 층계층 검색하면 굉장히 인터뷰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3D 프린트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서울시에서 초대를 받아서 세운상가 입주를 해서 3D 프린터를 만들고 있는데, 협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층계층 을지로 제조업 단지를 파괴를 함으로써 더 이상 제품을 생산하기 힘들어졌다. 이제 이런 토론을 하고 계신 거죠. 이런 상황인데도 박원순 시장님은 아까 영상에 나왔던 이제 나레이션으로, 제가 나레이션으로 썼던 이제 이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서울의 오랜 자부심이면서도 그동안 세태와 노후화를 겪은 도심 산업을 21세기의 새로운 도전과 콘텐츠로 혁신하겠다. 도심 제조업은 시대에 뒤처지는 산업 현장이 아닌 혁신을 꼭 표울 잠재력을 품고 있는 혁신 현장이다. 이게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이제 박원순 시장님의 오디오예요. 그 말씀은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 현실은 을지로 장인들의 발언처럼 철거되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 서울시 도시재생은 낙후된 길도 보존하고 낙후된 건물도 보존하지만, 여기서 쫓겨나가는 장인들처럼 뭐 이분들 낙후된 삶이라고 부르는 게 좀 그게 정확한 그 실질은 잘 모르겠는데, 낙후된 삶은 포용 못하고 쫓아내는 게 현재의 도시재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창신 승인 도시재생 지역에 가보신 분 계시나요? 창신 승인 도시재생 지역이 서울시의 그 도시재생의 테스트 배드 같은 곳이잖아요. 여기에 성과가 다른 곳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데 사실은 성과가 거의 없죠. 없고 투기가 시작된 도시재생 지역에 투기가 거의 처음 시작된 곳이 이쪽이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 말부터 마을에 외지인들이 모여들어서 투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을 그 주민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이제 개입이 굉장히 심했던 지역이고, 그러면서 주민들 갈등이 굉장히 심해서 아직까지 그 갈등이 치유가 안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창신은 저도 사실 잘 아는 지역은 아닌데요. 며칠 후에 그 12일 날 그 박원순 시장님 이제 박원순 시장님 그 민선 7기 그 성과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토론회가 이틀 동안 열리거든요. 서울시 의회에서 12일 날 섹션 중에 하나가 창신 승인 도시재생에 관한 섹션이에요. 와서 보시면 저는 발제문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토론자로 나가기 때문에 발제문을 저는 미리 받아봤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가 많거든요. 그걸 보시면 많은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그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 사건인데요. 혹시 여기서 손혜원 의원이 투기다 아니면 투자다 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건 이제 목포 MBC에 나와서 이제 거래능력 전수조사인데 손혜원 의원의 지인들까지 이렇게 집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시기가 2017년 초반이에요. 2017년 초부터 2017년 말까지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목포 만호동이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된 게 2017년 12월이에요. 2017년 10월 달에 신청을 해서 2017년 12월 달에 선정이 되죠. 그래서 뭐 창신 승인도 마찬가지고 되게 도시재생 지역의 정보는 알 수 있는 사람은 알죠. 사전에. 국회의원들은 그런 정보들을 국토부에 요청을 하면 다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들은 이 도시재생이 어느 지역에서 진행됐는지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아직 그저께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 손 의원이 집을 매입한 시기는 굉장히 이제 까마귀 놀이에 빗떨어지면 안 되는 시기였던 거죠. 뭐 기사를 자세히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혜원 의원만 집을 매입한 게 아니에요. 이걸 부동산 용어로 매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집이라는 용어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매집이 뭐 어떤 쌀을 싹싹 긋는 거죠. 예. 그럼 서울의 삼청동이나 뭐 가로수길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벌어졌던 어떤 도시가 그 동네가 뜰 것 같으면 아니면 띄우려고 작정을 하면 들어가서 아주 낙후된 동네죠. 한 20년간 낙후되어 있던 동네에 들어가서 석삭 이제 그 집을 사들이는 거죠. 수십 채씩.
사들이다 보면 한 10% 20% 정도 사들이다 그러니까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목포 마도동을 예로 들면 80년대에 평당 한 3,400 갔던 동네가 손혜원 의원이 사들일 때가 평당 100만 원이에요. 80년대보다 더 떨어져 있는 곳이죠. 왜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냐면 신도시를 만들기 때문에 신도시를 만드는 이유는 저기를 재개발하고 싶지만 저기 80년대 3,400이면 재개발할 때 보상비가 너무 높잖아요. 저기 재개발 안 하고 낙후시키는 거죠. 신도시를 만들면 저기서 다 빠져나가잖아요. 저기는 계속 낙후되는 거죠. 그러면 한 20년 있다가 재개발하면 돈이 안 들어요. 그래서 계속 그 재개발을 해왔던 게 한국의 어떤 건설 자본의 이 구조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도시재생으로 바뀌어서 재개발 안 하고 도시재생을 하는 거죠. 저렇게 낙후된 지역을. 그래서 뭐 삼청동이나 이런 곳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평당 100만 원이면 저기서 집을 팔고 나가고 싶어도 팔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서 팔고 나가서 딴 데서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못 팔고 나가고 그냥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외지에서 꾼들이 나타나서 300 줄게 400 줄게 하면 바로 팔고 나가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되게 한 20% 정도가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이제 돈이 필요해서 나가시는 분들. 근데 20% 정도가 빠져나가면 소문이 나는 거죠.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우리 동네에서 뭔가 생기는 거야? 우리 동네 뜨는 거야? 이렇게 되면 나머지 80%는 잠그는 거죠. 안 팔고 그때부터 거래가 중단이 되는 거죠. 거래가 중단이 되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꾼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죠. 제가 2월달인가 3월달에 손혜원 의원이 청성 거기 그 박물관 부지에서 기자회견 할 때 제가 이제 취재를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촬영을 다 하고 동네를 빠져나오는데 저기서 그 아저씨 한 분이 저를 막 붙잡더니 자기 가게 촬영 좀 하라고, 자기 가게 좀 내놨다고 촬영 좀 하라고 막 붙잡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누구였냐면 건물주의 그 대리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마 건물주는 뭐 외지에 있는 사람 같고 그분이 이제 건물 관리하는 분이었는데 보통 뭐 저는 이제 기차 시간 때문에 다음에 찍겠다고 하고 돌아서는데 옆에 그 여성분이랑 여성분의 아들로 보는 사람이 계속 옆에서 막 이렇게 길거려가지고 이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일까 궁금해하면서 돌아서는데 내놓으셨냐고 이렇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죠. 건물 사람 그런. 그래서 거래량이 뭐 뉴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혜원 씨와 한 사람 그 검찰 조사를 받는 분이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목포 그 만호동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손혜원 의원이 어쨌든 저 지역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저 지역을 잘 아는 분을 내세워서 건물을 사고 다닌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손혜원 씨보다 더 많이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혜원 씨는 그걸 몰랐던 건데 더 많이 사들인 걸 알고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가 쓴 기사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사들인 걸 알고 둘이 다툰 거죠. 네. 그래서 같이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투기가 일어나고 그때 뭐 한참 신문에는 4배가 끝까지 판다 해서 뭐 4배가 올랐다고 하니까 4배가 안 올랐다라고 한참 이제 공방이 오고 왔는데 제가 확보한 등기부등본에는 그 창성장에서 한 300m 떨어진 곳에 165만 원이 700만 원에 거래가 된 등기부등본을 확보를 했거든요. 4배가 오른 거죠. 4배가 올랐고 뭐 그렇게 승부점 거리가 있는데 이제 오르니까 세를 안 줘가지고 뭐 창고를 이제 막 멀리 옮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투기가 일어나서 임대료가 오르니까 역시나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을 한 거죠.
이 만호동에 4년째 나무숲이라는 문화공간이 있었거든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그 손혜원씨 조카가 하고 있는 커피숍 바로 옆집이에요. 바로 옆집. 커피숍을 뜨고 여기를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만호동에 들어간 이유는 요 옆에 목원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목포 여가 피 목원동이거든요. 만호동이 2017년 12월 달에 도시재생지역이 되기 전에 목원동이 도시재생지역이었어요. 목원동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호동이 도시재생지역이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목원동이 도시재생지역이니까 거기는 도시재생지역은 이제 좀 임대료가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피해서 만호동으로 들어온 거죠. 만호동으로 들어와서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건물을 임대를 했어요. 임대료 없이. 건물주는 우리 건물 그냥 치워만 주고 꾸며만 줘도 좋아라고 임대를 해준 거죠. 왜냐하면 10년 동안 방치돼가지고 건물 전체가 쓰레기였으니까. 그걸 이분들이 4천만 원 들여가지고 건물 다 치우고 리모델링하고 또 뭐 이런 것을 하면 또 이렇게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한 3천만 원 더 받아가지고 한 7천만 원 써가지고 건물을 살린 거예요. 건물을 살리고 건물주는 3년만 무상으로 있으라고 했는데 2년 만에 이 위에 이제 매집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갑자기 동네가 뜨니까 건물주가 이제 나가라고 한 거죠. 3년 약속을 안 지키고 나가라고 한 거죠. 나가라고 했을 때 이분들은 이제 좀 당황스럽잖아요. 어쨌든 예술가들이 돈도 없는데 7천만 원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해놨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건물을 주변에서 이 나무숲 건물을 살 수 있는 사람을 구했는데 이분들 이제 네트워크 안에서 약간의 이제 자본이 있으신 교수 한 분이 이제 건물을 사신 거예요. 사서 이제 계속 있도록 해주셨는데 다시 1년 만에 그 교수분이 나가려고 한 거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4억 이상 가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쓰레기만 차있던 공간이 문화공간으로 꾸며지고 뭐 이런 어떤 도시재생 개발 호재가 생기고 외지 자본이 들어오면서 많이 오르니까 나가라고 하면서 이 예술가들과 그 교수분은 거의 사제관계 같은 관계인데 사제관계가 깨진 거죠. 돈 때문에 깨진 거죠. 이분들이 얼마 전에 전시를 했어요. 이제 5월 10며칠부터 5월 20며칠까지 전시를 했고, 그 전시장에 가니까 작품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작품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포에 가면 목포 독립영화전용관이 있는데요. 이 목포 독립영화전용관의 건물주는 서울 사람이에요. 여기는 이제 목원동 도시재생지역인데 서울에 살고 있는 목포 출신의 건물주가 목원동에 이제 도시재생 지역이 되니까 갑자기 자기가 건물을 하나 사고 주변에 있는 예술가들을 찾아가지고 우리 건물에 들어와서 창업을 하면서 청년 창업 기금을 신청을 하면 도시재생 기금이죠. 신청을 하면 임대료를 50%를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 건물로 들어오라고 멀쩡하게 딴 데서 월세 한 10만 원, 20만 원 내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네 건물로 들어오라고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1층, 2층, 3층에 입주를 했어요. 입주를 해서 2층, 3층은 연극단체가 쓰고 있고 1층은 이제 독립영화진흥원이 쓰고 있는데 이 건물주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꿈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 지원금이 5천만 원 정도가 됐는데 5천만 원을 2년 동안 이제 월세를 50%를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보증금과 건물 이분들이 이제 뭐 극장을 꾸미고 뭐 하면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들잖아요. 인테리어 비용을 쓸 수 있는 것까지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인데 인테리어 비용을 인테리어에 쓰지 않고 자기가 아는 업체에다가 일을 맡겨가지고 그냥 다 건물 수리를 다 써버린 거예요. 건물 자체가 완전히 이제 안에 아무것도 없는 폐가 같은 건물이었는데 건물 수리하는데 다 써버리고 이분들이 극장을 꾸미는데 쓰는 뭐 인테리어 비용은 자기들 돈으로 다 이제 대출 받아서 몇천만 원씩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를 원래 그 동네가 한 3, 40만 원 정도 했는데 100만 원을 올려받은 거예요. 100만 원까지. 정부에 그러니까 도시 창업 자금으로 50%가 지원되니까 그 비용을 더 받아서 건물주가 가져가 버린 거죠. 그리고 2년이 지나고 지원금 이제 기간이 끝나면 50% 지원 못 받으니까 조정을 해줄게라고 해놓고 조정을 안 해주고 건물을 내놔버렸어요. 건물주가.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될 때 2년 전에 건물이 1억이었는데 지금 4억이 된 거죠. 4억에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는 30, 40만 원 하던 곳을 2년 동안 100만 원까지 받고 건물 리모델링 다 그 창업자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시세 차익은 4배가 되고 공적 자금이 들어가가지고 건물주 벼만 불려준 꼴이 막 이런 거죠. 그리고 광주 양림동 목포에서 이제 손혜원 의원의 투기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국토부가 화들짝 놀랐어요. 국토부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손혜원 씨가 뭐 그냥 투기를 한 게 아니라 도시재생지역에 투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전국의 도시재생지역을 전수조사를 했다. 근데 딱 한 군데 빼고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딱 한 군데만 임대료가 조금 올랐더라. 라고 얘기를 한 데가 여기에요. 광주, 양림동. 근데 조금 오른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기사에는 250만 원은 300만 원 하던 곳이 10배가량 폭등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현지에 가서 취재를 보니까 10배까지는 아니고 250 하던 데가 한 1200까지 오른 데가 있더라고요. 불과 1, 2년 만에 1200까지 오른 데가 있고 여기도 이제 뭐 거의 외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집을 막 10채씩 사들여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제가 취재를 하고 광주에 이제 또 아는 분들 술자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낮에 이런 지역을 취재를 하고 왔다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굉장히 분노를 하시면서 그 얘기만 들으면 화가 막 머리끝까지 치솟아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친구가 양림동에 1년 전에 7억을 주고 샀는데 1년 만에 10억으로 뛰었다고. 이게 제대로 된 세상이냐고.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투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광주의 유명한 동네가 양림동이랑 동명동이에요. 여기 양림동도 그 투기로 유명하고
동명동도 투기로 유명한데 다 투기를 하고 있다고. 시민단체 활동가도 투기를 하고 있고 다시 이제 서울로 다시 돌아오면 목포 사태가 났을 때 박원순 시장님이 또 한 말씀 하셨어요. 목포는 투기가 아니다. 서울의 승광마을에도 이제 저게 박원순 시장님이 발언을 하셨을 때가 손혜원 씨가 투기 의혹 사건이 일어났을 때 탈당을 하고 기자회견 하잖아요. 목포에서 기자회견 했을 때 박물관을 기증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기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론이 이제 확 이제 바뀌는데 실제 아무런 협약도 안 했죠. 목포시와도 어떤 협약도 안 했고 목포시 도시재생센터와도 어떤 협약도 안 했죠. 그냥 말로만 한 거죠. 근데 이제 서울의 도시재생 승광마을 쪽에 있는 도시재생 지역에서도 어떤 분이 집을 한 8채, 10채를 매입한 사례가 있는데 그분이 자기 돈으로 건물 사가지고 그 마을에 박물관을 기증을 했다. 그래서 그건 투기가 아니라 미담이다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취재를 해보면 그 미담이 아니라 굉장히 추악한 사태거든요. 이분이 도시재생 총괄 코디네이터예요. 자기가 도시재생 총괄 코디네이터로 있으면서 8채를 매입을 한 거예요. 8채를 매입을 해가지고 이 마을에 가서 마을 입구에 마을이 이제 관광지로 뜨니까 마을에 관광지도가 있잖아요. 마을의 관광지도에 주요하게 표시를 해놓은 그 지점들은 다 이분이 사서 가게를 만든 곳들이 주요한 그 포인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마을에 어떤 이제 권력을 쥐게 되니까 이분의 동조자들과 이분의 반대 세력이 이제 이분한테 뭔가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다가 배제당한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마을에 이제 갈등이 극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 반대파들의 가게는 잘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자기네 가게와 동조자들의 가게만 잘 표시가 되어 있고 완전 음석대죠, 음석대. 종로 성공하게? 예. 그래서 주민들이 벽화를 다 지우잖아요. 그게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스트레스 받아서 지운 게 아니라 이분 때문에 지운 거예요. 이분과 갈등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최근에 다시 이제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됐었죠. 아까 이제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국토부 장관상을 승동구가 받았거든요. 어쨌든 승동구가 도시재생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승동구에서 뭐 저기 했던 상생의 협약이라든지 안심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국의 도시재생 지역에서 롤 모델로 가져가서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승동구에도 젠트리피케이션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상생협약이라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랑구에도 도시재생 뭐 사업을 시작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생협약이라는 게 법적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주랑 뭐 같이 믿고 뭐 어떤 믿음에 기초한 뭐 이런 것들인데 상생협약으로 주는 인센티브가 뭐 이것저것 뭐 용적률을 뭐 올려준다든지 등등 뭐 있을 텐데 내지에서 투기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건물을 팔았을 때 그게 시세 차익이 인센티브보다 많으면 그냥 팔고 나가거든요.
상생이가 안 지키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7, 80대 건물주들 몇십 년 동안 임차인과 뭐 적어도 10년 이렇게 임차인과 얼굴을 봤던 사람들은 지키려고 하죠. 동네가 뜨더라도 안 내고 이제 어쨌든 그런데 되게 그분들은 또 상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식들을 내려가면 자식들을 안 지켜요. 그런 필요 없죠. 그리고 상속을 해야 되면 서너 명한테 갈리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서너 명한테 나눠줘야 되니까. 뭐 해방촌이고 여기고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뉴스타파 목격자들의 그 족쟁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송이 됐었는데 여기 이제 승수동은 재활노동자들의 골목이었잖아요. 이분들 인터뷰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에요. 빨간 벽돌 공장이 우리가 일했던 빨간 벽돌 공장이 고급 카페와 식당 갤러리를 바뀌고 있다. 이건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이분들 동네가 뜨고 동네 임대료는 올라가는데 이분들 임금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공장들도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이분들 월급을 못 올려주는 거죠. 뭐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혹시 블루보틀 가보신 분 계시나요? 힙한 분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이 블루보틀이 뭔지는 아시나요? 네. 저도 몰랐는데 스타벅스 같은 세계적인 커피 이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커피 업체인데 커피계 애플이라고 불리죠. 근데 이 기사를 보고 기사가 떴는데 새벽부터 아침부터 한국 사람들이 이게 제일 심하잖아요. 쏠리면서 아니 이 건물이 그 블루보틀이 이 건물을 통째로 요거는 블루보틀이 만들어지기 2년 전의 건물 사진이에요. 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블루보틀이 건물을 통으로 빌려서 입점을 하는데 블루보틀이 개장을 한다고 새벽부터 아침부터 줄을 서가지고 점심 때까지 500명, 1000명이 줄을 서고 있다가 몇 시간을 기다려서 이제 커피를 겨우 이제 이게 기사가 그날 엄청 떴더라고요. 수십 개가 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블루보틀이 뭔지도 몰랐는데 블루보틀 건물주 이름을 듣는 순간 굉장히 짜증이 막 치솟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남편이 장사하는 모임과 굉장히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그분들 쫓겨나는 임차 상인들 내용을 이제 취재를 한 것도 있고 촬영한 것도 있고 촬영을 못 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귀로 듣고 얼굴을 한 번씩이라도 본 분들인데 제가 한 번 만난 분 중에 이 건물에서 쫓겨난 분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2년 전에 이 건물에서 나왔어요. 이 건물을 매입한 건물주는 한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 강남에만 몇백억대, 400억대 건물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예요. 이분이 그 디자이너가 이 건물을 샀죠. 건물 사고 난 다음에 다 나가라고 한 거죠. 사이처럼 이상처럼 다 나가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다 나가라고 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건물 살 때 대출 많이 끼고 살잖아요. 다 대출을 많이 끼고 사기 때문에 일상도 그렇고 공중족발 건물주도 그렇고 대출을 80%씩 끼고 사잖아요. 그 대출을 이자를 자기가 내는 게 아니죠. 세입자들한테 전가해야죠. 근데 여기서 10년, 20년 장사하는 세입자들 업종은 그 대출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 내보내고 프랜차이즈 드려야지 자기 건물주가 받은 대출을 세입자들한테 전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내보내죠. 수많은 핫플레이스에서
홍대, 한남동, 경리단, 뭐 상청동, 서촌, 북촌, 뭐 망리단, 수많은 핫플레이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뭐 이런 분들이 건물주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다 내보냈는데, 그러면 이제 동네 그 저기 매체에 막 뜨잖아요. 연예인 누가 샀다. 그럼 그 연예인 누가 샀다라고 하면 이제 매체에서 조선 비전 이런 데서 이렇게 해주면 막 뜨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유명한 프로 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은 절대 좋은 건물 안 사거든요. 이제 나쁜 애 건물 사죠. 오래된. 근데 자기가 샀다고 하면 뜨기 때문에, 띄워주기 때문에, 저는 뭐 부동산 컨설팅 업체 같은 것들이 이제 대규모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오래된 건물을 사가지고 다 내보내는 거죠. 다 내보내는데 소송을 하면 한국의 상가 임대차 법은 소송하면 99대 1로 지거든요. 임차 상인이. 이런 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불평등한 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소송하면 99대 1로 지는 데다가 상담을 변호사한테 상담해도 99대 1로 진다라고 얘기를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건물주는 막강한 자본력과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끼고 있지만, 이 상인들이 건물주랑 1년, 2년 사오려고 하면 비용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직소리도 못하고 나가는 거죠. 1년에 명도 소송이 한 3만 건 정도 일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뭐 상가뿐만 아니라 뭐 주거까지 다 합쳐서 일어나는 건데, 굉장히 많은 숫자의 임차인들이 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이 무서운 게 뭐냐면, 어쨌든 뭐 주거 임차인들이 밀려나면, 이를테면 제가 살던 연남동에서 밀려나면 은평구로 가고, 은평구에서 밀려나면 경기도로 가죠. 자기 직장과 네트워크에서 멀어지면 뭔가 불편해지고, 뭔가 일을 하기 힘들어지고, 계속 이제 내몰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건물주들은 계속 자산 가치를 이제 높여가는 거. 임차 상인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15년 정도 장사를 하신 분인데 맛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맛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계속 외지 자본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블로그에도 이렇게 많이 나온 식당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밀려나면 단골들 데리고 못 가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서 밀려날 때 어디 가서 이만한 상권에서 이만한 가게 치려고 하면 권리금이 필요한데 권리금 안 주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수백 건 이상 될 텐데 우리가 아는 거는 몇 건 안 되죠. 공중족발, 테이크아웃 드로잉, 무장창창.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집수를 내고 사는 거고, 그나마 문화자본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뭔가 주변에 변호사도 있고 자기가 또 아는 게 있어가지고 사는 거죠. 그거는 정말 몇십 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아는 거고, 사왔던 이유만으로 일산 건물의 신수 씨 같은 경우는 국민 진상이 돼 있죠. 유명 연예인을 이용해서 뭐 이제 을지를 냈다는 이유로, 이제 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랑 싸우면 을지를 한다고 욕을 먹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싸우는 거죠. 다 쫓겨나가는데 이분은 이제 망상모에 와서 상담을 하고 싸운 거죠. 제가 이날 기사를 보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는데, 그게 이제 공유가 좀 많이 되고 경향신문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망상모에 연락을 해가지고 취재를 했더라고요. 어디 시골에 가서 살고 계신데 가게도 다시 못 여신 거예요.
가게 다시 못 여시고 시골에 살고 계신데 계속 막 혈압도 오르고 몸이 안 좋다, 아프다. 이 동네는 다시 가고 싶지도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가지만 이렇게 쫓겨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가게도 열기 힘들고 뭔가 트라우마를 안고 계속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여기서 쫓겨난다고 해서 또 막 그렇게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분들이 아닐 수도 있긴 해요. 뭐 저기에서 10몇 년 동안 장사하셨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다시 장사를 하기에는 뭔가 이제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제가 화가 난 거는 승동구랑 블루보틀이 무슨 상생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블루보틀의 어떤 기술력을 이 주변에 이제 승동구의 주민들한테 이제 뭔가 해주는 어떤 상생 협약을 맺었던데 사실 이제 제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뭔가 도시 재생을 하고 도시 재생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승동구가 뜨면서 밀려나간 사람들이 있고 물론 그 밀려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분쟁 조정도 하고 노력했지만 어쨌든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던 지역에 건물주는 상당한 시세 차익을 이제 누리고 있고 이 블루보틀이 여기 들어온 이유는 승동구가 끌어들였을 수가 있는 거죠. 승동구가 한참 몇 년 동안 뜨다가 이제 어느 정도 침체되니까 다시 한번 띄우기 위해서 블루보틀과 상생 협약을 맺고 끌어들였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원주민이 밀려나간 자리에 다시 도시재생 그 승동구에서 했던 사업으로 활성화 사업으로 원주민이 밀려난 자리에 다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또 저런 이제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를 그린다는 것은 저 같은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수원에는 이제 뭐 이 사진은 이제 전주 한옥마을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한옥마을은 이제 동네를 한옥마을 뭐 임대료가 1200? 한 1, 2년 전에 나온 기사가 1200까지 올라갔었죠. 한옥마을에 최근에 가보신 분 계시나요? 재정이요? 올해도 뭐 지금도 가보시면 임대가 붙은 가게가 한 20, 30개 정도 쭉 있습니다. 그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든 거죠. 건물주들은 자꾸 욕심 생겨가지고 하지만 그래서 전주시에서 주민들이 떠나고 있으니까 해법안 상생이라고 하면서 건물주들 나와라 상생 협약하자고 하지만 잘 안 되고 있을 때 제가 찍어온 사진이죠. 그리고 이제 이 당길이라는 게 문제잖아요. 이당길 전국에 생기는 이당길 이게 문제잖아요. 경리단길도 망했는데 자꾸 경리단길을 흉내내서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띄우고 나면 공무원들은 마인드는 원주민들이 쫓겨나든지 말든지 간에 세금도 잘 못 내는 재소득청은 눈에 가실 수 있죠. 쫓겨나든지 말든지 간에 이단길 띄우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막 동네가 뜨면 세수도 증가되고 실적도 생기고 그러니까 현계단길도 이제 이 도시 재생 지역인데 여기도 이제 제가 아는 음악가가 샵을 하고 있어가지고 연락을 해봤더니 현계단길에 2년 만에 커피숍이 60개가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 있는 이제 많은 가게들이 이 60개 커피숍이 들어오면 1층에 저층 주거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나 오래된 가게들이 이제 다 밀려난 거죠. 역시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배달이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인천의 항만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큰 프로젝트예요. 인천 내양 가보신 분 계시나요? 내양 가보신 분 계시나요? 인천 내양 가면 무슨 기네스북에 올라간 건물이 하나 있는데 혹시 기사 보셨나요? 무슨 창고. 예. 그게 내양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큰 곡물 창고가 있는데 거기다가 벽화를 그려놓고 이제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갔다고 막 좋아하고 있는 곳이죠. 거기서 인천 산업 박람회를 했었고요. 박람회를 그 곡물창고 옆에 있는 이제 건물에 썼었고, 배달이에 가면 목포 만호동이나 모건동처럼 일제시대 건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뭔가 요즘 레트로라고 하잖아요. 유트로라고도 하고 뭐 을지로 뭐 이런 데처럼 오래된 건물을 뭔가 힙하게 이렇게 꾸면서 임대료를 올리기가 좋은 동네가 이쪽 동네죠. 배달이 있죠. 이대로 이 동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도시재생 활성 그걸 뭐라고 하죠? 첫 단계 하여튼 이제 그런 사업지가 됐는데 이 리모델링 비용이 나오잖아요. 리모델링을 이제 인천시와 관계가 이거 중구청인가 동구청인가 동구청과 관계가 있는 업체에서 하는데 모든 건물을 똑같이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외경.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이제 막 화가 나서 반발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속도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똑같이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무리를 겪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 도시재생지역에 가면 지역의 도시재생지역에 가면 제가 이제 최근에 지역을 취재를 한번 들어봤는데 익선동을 활성화시킨 사람들이 있죠. 누군지 아시나요? 아니요, 장진우는 경리단길을 이제 띄운 분이고, 익선동을 또 띄운 분들이 있죠. 익선동이 익선동을 다룬 다큐 3위를 보면 인디 다큐 페스티벌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익선동에서 쫓겨나는 세탁소의 3일간을 짧은 다큐멘터리로 만든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그게 이제 이사 가기 3일 전부터 이사 가는 날까지 찍은 미니 다큐멘터리인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너무 궁금해서 동네를 찾아갔죠. 동네를 찾아가서 그 세탁소 자리에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세탁소는 어떻게 쫓겨나가게 된지를 이제 취재를 했는데 인터넷을 뒤져도 그 나오더라고요. 다큐 3일이 동네가 좀 이렇게 뜨는 지역을 많이 찍잖아요. 연남동 뭐 이런 데 많이 찍는데 익선동이 좀 이렇게 뜨니까 다큐 3일이 이제 방송을 한 거예요. 다큐 3일 마지막에 세탁소를 취재를 한 다음에 PD가 나오면서 세탁소 사장님한테 다음에 올 때도 여기 계시면 참 좋겠다, 다음에 올 때 여기 계시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방송 나가자마자 그 다음날 건물주가 나가라고 한 거죠. 방송 나가면 뜬다는 거 알잖아요. 방송 나가면 이 동네가 뜨고 건물이 뜬다는 거 알잖아요. 이런 사례는 망원동에도 많고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홍대에서 살 때 그 창전동에 제가 굉장히 잘 가던 창전동 밑에 슈퍼가 있었는데, 제가 창전동에 살 때는 한 5년 정도 살 때 자주 가던 슈퍼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동네를 가니까 슈퍼가 없어졌더라고요. 아니, 없어질 이유가 없는데 없어져가지고 물어봤더니
며칠 전에 그 건물의 식당이 수요 미식회에 며칠 전이 아니라 몇 달 전에 수요 미식회에 나오고 그 식당을 뺀 모든 가게가 그 건물의 모든 가게가 다 쫓겨난 거예요. 그 식당만 살아남고 그런 일들은 이제 비일비재한 거죠. 그래서 그 익선동을 띄운 그룹이 익선당하고 경리당 길을 띄운 그룹이 이제 정진우인데 지역의 도시재생 지역에서는 이분들의 모델을 굉장히 선호하고 광주시 같은 데 도시재생 어떤 그 프로젝트 자료들을 봐도 장진우 사단에 누구누구를 데려와서 셰프로 초대를 해서 뭔가 같이 사업을 해서 동네를 띄우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거든요. 아마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이 배다리에서 한 1km 떨어진 곳에 인천의 장진우 거리가 생기고 있어요. 사실은 직가가 뛰고 있는 거죠. 인천의 지역 활동가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익선다단은 대전의 도시재생 지역에 들어가서 또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익선동에서 했던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인천에 그 대전의 또 그 지역 원주민들이나 도시재생 활동가들을 역시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생으로 발생한 피켓을 막을 수 없는 이유는 일단 법과 제도가 없어요. 미비 상가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임차인들 전혀 보호를 못하고 있고요. 주거 세입자와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가 부동산 투기가 최고의 자산 증식 방법인 부동산 계급 사회잖아요. 자본이 생산적인 일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부동산에 재테크하면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는데 굳이 할 이유가 없고 도시재생 지역은 그 부동산 호재 지역이죠. 자본을 유인하는 지역이죠. 전혀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부동산 격차, 지난 10수년간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도시재생 지역에서 투기가 일어나면서 저는 그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어떤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자산 양극화, 부동산 양극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데 주거 실태 조사를 보면 주택 이외의 그 주거가구가 2005년 5만에서 2015년에 39만 늘어났죠. 이분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뭐 많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 생각이 많은 경우 낙후 지역에서 살던 저소득층들이 거기서 마저 밀려나면 갈 곳이 없는 거죠. 저는 뭐 고시원이라든지 뭐 등등의 비주거시, 뭐 쪽방촌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많이 밀려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위 1% 다주택자를 보유한 주택은 2007년 37만 채에서 2017년 94만 채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건물주들의 자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뭐 이런 것들은 기사를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고요. 어쨌든 도시재생은 뭐 얘기 나온 것처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도 않고 주민들이 얘기할 시간도 없고 주민들이 참여할 시간도 없고 정성평가라는 걸 안 하죠. 그냥 수치로만 평가하죠. 수치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그냥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대충 수치 보고 계속 크리트 부이 하고 있는 거죠. 이 지역에 사던 거 저쪽에서 하고 계속 전국이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다무라 후미노리 씨라는 서울대 박사과정에 있는 연구원인데 일본 분이에요. 한국과 일본의 권리금을 비교 연구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일본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굉장히 강력한 보호법이 있죠. 차지차거법이라는 법이 있죠.
한국처럼 뭐 5년, 10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계약이 갱신되고 건물주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임차인이 아주 뭐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보내기 힘들죠. 내보내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퇴거 보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내보내기가 힘들고 일단 법이 지켜주고, 그리고 일본은 제가 작년에 교토에 가서 그 일본에 백년 가게가 2만 개가 있거든요. 그 법이 강력하기 때문에 백년 가게가 많은 거죠. 작년에 인터뷰를 했던 가게 대표가 400년 가게 대표였어요. 400년 가게 14대 대표였는데, 이분한테 이제 한국 상황을 얘기를 해주니까, 한국에는 월세를 막 4배씩 올려서 쫓아낸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그런 짓을 하면서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공동체 의식이 한국이랑 너무나 다른 거죠. 일본은 수백 년의 전란 속에서도 그 지역에서 계속 살았던 거고, 한국은 수백 년의 전란 속에서 계속 피난을 가면서 사실 공동체라는 게 별로 의식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식 자체가 많이 다른 거죠. 법도 보호를 못 해주고 공동체 의식도 부족하고. 이제 그 인천의 항만도시에서 있는 이제 모델이 하펜시티예요. 하펜시티. 독일의 하펜시티라는 데가 모델인데 98년에 초안을 만들고 마스터 플랜이 나오는데 10년 이상 전문가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 2001년에 착수를 해서 최소 25년간 재생을 하고 2024년에 완수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인천은 얘기를 못 올렸는데 마스터 플랜이 3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착수를 해서 2024년에 끝내야 되는 거죠. 한국이 도시재생 무조건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5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건데, 이런 도시재생 선진국 독일이나 일본도 최소 10년, 20년, 100년 하고 있는데, 한국은 법도 미비하고 공동체 성도 부족한데 5년에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작년에 요코하마에 가서 미라 21 도시재생 담당자를 만났는데 65년에 구상을 했어. 지금 이제 83% 완공률이에요. 60년이 다 됐는데.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일본에 이제 한 번 이제 일본이 이제 90년대 한 번 이제 망하는 시기가 있었고, 다시 또 2008년 니먼 사태가 있었고, 두 번의 이제 중단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자기네도 끝내려면 그냥 아파트 지으면 아파트 짓고 그게 이제 주민들이 들어오면 끝낼 수 있는 사업이었지만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다. 100년의 재생을 이제 하고 싶었다. 앞으로 이제 40년 더 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일본의 어떤 도시재생의 정신 같은 거죠. 근데 이 도시재생 한마당이라는 게 열렸습니다. 작년에 이 국토부에서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제 가관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끝내지 못하면 다음 정부에서 기회가 안 올 것 같다. 이 정부에서 끝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인 거죠. 이분들의 마인드가 이렇게 있는 한 절대 제대로 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일본은 건물주 도시재생가도 있더라고요. 건물주가 납부된 건물 사들여가지고 그거를 임대료를 낮춰주는 조건으로 리모델링을 임차인들이 리모델링을 해요. 그 대신 그 초기 임대료를 미리 낮춰주는 거죠. 그 건물주한테 이득이고 서로에게 이득인데, 제가 이분한테 이제 질문을 했죠. 젠트피케이션 문제 없느냐, 한국에서 이런 거 하면 젠트피케이션 일어난다, 일본에서는 문제가 없냐라고 하니까 젠트피케이션 성립되지 않는다.
굉장히 법이 강력하기 때문에 어른 굉장히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호를 하고 있다. 자기도 도시 재생을 하기 전에는 그 법이 굉장히 불편했다. 안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시 재생을 하고 나니 이거는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법이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다. 이런 게 이제 건물주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멸하는 거 하지 않는 거는 그곳에 사는, 그곳에 일하는, 그곳에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저기는 건물주가 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 여기는 취재를 한 건 아니고 잠깐 가서 밥을 먹었던 곳인데 밥을 먹다가 너무 이제 재밌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신축구 역사에 가면 여기 신축구는 그 심야식당 그게 모델이죠. 한국에서 절대 심야식당이 나올 수가 없죠. 동물들과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 동네에 가면 이제 베르크란 50년 된 가게가 있는데 건물주가 내쫓으려고 했지만 계속 버틴 거죠. 버티고 파티 51처럼 사람들이 와서 공연하고 인대하면서 버틴 거예요. 한 6, 7년 버티니까 절대 못 쫓아내는 거죠. 법이 지켜주니까. 여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건물주 도매상들이 우리 동네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막 어떤 이제 상인 협의체에서 건물주 협의체에서 어떤 한국 같으면 임대료를 많이 주는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받잖아요. 여기는 안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하는 거죠. 도시재생 유들이라고 자꾸 1년에 100개씩 10조씩 부어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새로운 일자리 못 만들고 있죠. 안 생기고 있죠. 도시마다 뭐 사업을 하면 주민들의 어떤 삶이 재생되는 게 아니라 원주민들 쫓겨나오고 똑같은 거 만들죠. 청년몰 만들어서 청년들 투입시키고 어울림센터라고 뭐 이렇게 똑같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커뮤니티 공간 만들고. 근데 그게 만들고 나면 사업이 끝나요. 만들고 나면 사업도 끝나고 이용한 사람도 별로 없죠. 근데 똑같은 사업을 100개 지역에서 비슷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사업이 시작되면 투기자본만 들어와서 이렇게 또 뭐 활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새로운 일자리 만들려면 투기를 억제를 해야지 그 투기자본이 생산적인 일에 쓰일 수 있는데 생산적인 일에 쓰이지 않고 계속 투기를 하는 이유는 뭐 이런 책들에 너무나 잘 나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버려가지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